이 사진에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우선 가운데 케네디 대통령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람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린든 존슨. 대통령하고 부통령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 초대 국장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쿠르트 데부스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 번호가 있는 사람이에요. 초기 나치 열혈 당원이었고 나중에 과학자 기술자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갔으며 반나치 발언을 했던 자기 친구를 게슈타포에 밀고 할 정도로 아주 찐 나치였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35분짜리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은 우편번호 1142 미국의 비밀 나치 수용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버지니아에 있는 페어팩스라는 도시에 미국이 나치의 핵심 부역자들을 가둬놓았다 이거예요. 이 페어팩스라는 곳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상당히 번화한 마을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소위 학군이 좋기 때문이죠. 이러한 곳에 그 옛날에 나치 부역자들을 가둬놓았다니 뭔가 진짠가 싶은 거죠. 당시에 여기에 살던 혹은 이곳을 보았던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중간에 들어가요. 이 나치 부역자들이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럭셔리한 생활을 즐겼다는 거죠. 수영장, 테니스 코트 이런 데서 여가를 즐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속 에피소드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여기를 나라라고 하죠.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전 세계의 근현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있는 문서 기록 중에 합동정보국 Joint Intelligence Objectives Agency 이곳에 문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름에서 바로 이 비밀의 냄새가 딱 나죠. 1945년 신생 미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설립된 브랜드 뉴 부서였어요. 이 합동정보국은 합동참모본부의 육군, 해군, 공군의 정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국무부 이 사이의 정보를 연결하는 주무부서였죠. 그런데 특이한 게 이들이 맡았던 다양한 임무와 책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외국과학자 프로그램. 외국과학자 프로그램 이게 무엇인가? 1945년부터 1958년까지 분류된 문서 박스 안에 이 임무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독일과 그 인접국 과학자들의 인적사항 또 주요 기술자들 뭐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자그마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바이오라고 그러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외국 과학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500명 정도의 그 주요한 과학자들 중에 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몰래 미국으로 포섭해서 데리고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작전 계획 단계에서는 오버캐스트 작전이라고 불렸고 이 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작전이 실행됐을 때는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부른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명단에 있던 이들의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으로 포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다뤘던 것처럼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블록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을 했던 것이죠. 국제 정치적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게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죠. 나치 독일의 만행과 그로 인한 끔찍한 전쟁 후유증 이것은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했지만 나치 그 과학기술 이것은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미래의 패권을 누가 쥐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에너지잖아요. 이때 먼저 움직인 게 소련입니다. 소련이 먼저 욕심을 내가지고 독일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를 잡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 실행을 하고 있었죠. 이것을 미국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인재들을 빼앗기고 미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소련에 확 뒤처질 수 있겠다 이 위기감 때문에 미국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른바 페이퍼 클립 작전을 실행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토 암브로스 아는 분 많으시죠? 히틀러의 최애 화학자 뭐 이런
별명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살인가스를 발명했던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살인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이 살인가스를 개발한 사람들의 이름 혹은 애칭에서 한 가지씩 철자를 따온 건데, A가 이 오토 암브로스의 A에서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치 독일군의 화학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물론 당연하게도 나중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기소가 되었었죠.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조기 석방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화학자로서 계속 일을 하면서 화학회사에 입사를 해서 좀 돈도 좀 안 줬고, 미국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정부의 고위 임원으로서도 일을 했습니다. 벤칭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테오도르 벤칭거. 이 사람 뭐 다재다능하다고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자면 독일 공군에서 어떤 실험과 시험을 맡는 데서도 디렉터로 있었고, 의무하사관으로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무 분야에서도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그 사람의 기술이 인정받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해군 의학연구소에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하죠. 또 발터 도른베르커, 이 사람도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자면 미사일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면서 관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합동참모본부의 미사일 분야에서 일을 하고, 미사일 기술이 우주에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받아서 우주병기 자문위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근무했죠. 베르너 폰 브라운. 나치의 로켓, 항공, 미사일, 여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알아보고 미국에서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나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이 마셜 우주 비행센터 소장을 역임을 했고,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죠. 로켓 발사체의 설계를 하는 능력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죠. 그 기여를 하게 만든 것이 페이퍼클립 작전이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을 실행했을 때 거기에 관여했던 미국인들은 실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히틀러의 과학자들을 찾아내서 영입하는 역할을 했던 피터 비즐리라는 미군 대령이 있습니다. 이 피터 비즐리 대령이 게오르크 리케이라는 인물의 영입을 담당했는데, 이 게오르크 리케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벙커의 터널을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히틀러의 측근이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를 방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는 미국의 전략 폭격을 담당하는 그 부서의 어드바이저로 일했습니다. 왜? 방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도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이 게오르크 리케이를 영입을 하면서 남겼던 피터 비즐리 대령의 비망록, 이것을 보면 뭐라고 썼냐 하면, 미국 장교로서 나는 당신의 지식 전체를 내 나라가 완전히 소유하길 원합니다. 내가 상급자들에게 당신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고 설득을 하겠소. 이게 대략 1945년 7월의 일인데, 그 애초에 그 1500명의 명단, 그 명단은 그러면 누가 입수를 했느냐? 미 육군 병참국의 스테버 소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스테버 소령은 이걸 어디서 났느냐? 이건 또 영국의 MI6로부터 옵니다. MI6는 그럼 이거 어디서 났느냐? 독일의 베르너 오젠베르크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기술공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나치 과학자들의 모임 회장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치가 발흥을 하면서 괴링이 총책임자로 있던 제국연구위원회 기획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오젠베르크 명단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치의 열성 당원이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을 군사과학 기술에 갖다 쓰면 됩니다 하고 명단을 만들어준 건데, 여기다 자그마치 15,000명을 집어넣어놨어요. 독일의 과학자, 공학자, 의사, 이걸 총괄해서 넣어놓은 것이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국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도덕하고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면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미국 장군들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국방부, 미 전쟁부죠. 여기서 열렸던 비밀회의의 비망록이 30년이 지난 후에 공개됐는데, 이 미국 장군이 계급도 이름도 지워져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활용하고 나면 독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다른 장군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다른 장군들도 반대해요, 대부분. 뿐만 아니라 전쟁부 전체가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얘기 하나 딱. 독일 과학자를 미국으로 데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 장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문서에서 알 수 있죠. 뭐 장군들이야 그렇고 미 정부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던 담당자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나치 과학자들은 분명히 미국의 과학, 기술,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고 그 큰 도움이 되는 이득이 비밀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의 위험보다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에 들어온 나치 독일 과학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밝혀진 것만 해도 탄도미사일, 살인가스, 클러스터 폭탄, 지하 벙커, 우주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한층 발전했느냐, 미국이 나중에 소련하고 경쟁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스죠. 이런 판단을 미 정부 관계자들은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나치 과학자들을 전범 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직장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 정부 관료들이 또 거기에 찬성했던 미국 장군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나치가 무슨 짓을 유럽에서 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되겠지 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유럽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지척에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이잖아요. 또 러시아도 사실은 그다지 멀진 않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압니까? 거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른다고요.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늦게 참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유럽에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자세히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과학자를 데려다가 활용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 어느 정도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사자, 당대 지식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1933년에 미국으로 이민 왔던 유대인 출신 과학자 레오폴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말했는지 보면 되느냐, 이 사람이 페이퍼클립 작전에 참가를 했었어요. 독일 과학자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비망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약간 문학적으로 썼는데, 독일 과학자를 데리고 온다는 프로그램은 암울한 풍경과 같았다. 이 암울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관료들의 무능함이었다. 왜냐하면 독일 과학자를 데려온다는 발상, 그 실행은 이 나라 미국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신호 같았기 때문이다. 독일 과학자를 데려다 쓴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프로그램에서는 유대인 절멸 수용소의 냄새, 즉 폭력, 죽음, 고통, 고문의 냄새가 났다. 독일의 과학자를 미국으로 데려다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절망을 받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이 조금씩 새나가죠. 언론에도 알려지고 또 유명 인사들도 이것을 알아채면서 비난이 쇄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 그리고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페이퍼클립 작전을 맹비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을 정면 비판하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에게 이 작전을 취소해달라고 청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론이 분열이 되고 이것이 정파적 논쟁, 국가적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대응을 하죠. 미 국무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린 책임 없다. 이 작전의 수행은 전쟁부가 하는 것이다. 애초에 나치 가담 경력이나 군사 관련 기록이 없는 과학자만 전쟁부가 선별을 했어야 된다.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 딱 내미죠. 아니 근데 그렇게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더 논란이 커집니다. 다음 바톤이 누구한테 갔어요? 전쟁부에 갔잖아요. 전쟁부에서는 책임을 또 한 번 넘기는데 이 바톤이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 미 육군에 갑니다. 미 육군에 가면은 이 바톤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1946년, 47년 당시에 짱이 누굽니까? 이때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내가 지시한 것이다.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 작전은 일단 수행해야 하니까 계속 작전을 진행하겠다. 하지만 비도덕적, 비윤리적, 도저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제외를 하겠다. 그리고 작전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책임을 질 것은 지고 비난을 받을 것은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이젠하워가 실제로 이 작전에 깊숙이 개입한 책임 있는 사람이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이젠하워의 전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일도 있고, 원래는 이 페이퍼클립 작전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나치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고 아메리칸 드림이고 이건 최근 얘기고, 그 1940년대 50년대 이때는 미국은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되게 무시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약간. 그리고 또 독일 과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유럽 사람이잖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올 때 자기만 쏙 이렇게 옵니까? 아니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때요? 아,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설득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작전이나 뭔가 있었겠구나 싶은데, 나치 과학자들이 저희 갈게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거 몰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 우즈라는 그 미군 상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뉘른베르크에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던 나치 인사 10명을 사살을 했어요. 그게 이제 독일 과학 기술자들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퍼졌겠죠. 겁날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두 번째 사건은 소련이 독일 과학자들이 이제 막 생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소련 가고 싶겠어요? 미국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소련은 독소전에서 지금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련으로 가면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몰린 거죠. 그래서 그 숫자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945년부터 착착착 들어오고 1946년, 47년에 팍팍 불어가지고 가족을 포함한 3,70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살면서 미 육군, 미 공군, 우리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여기에 채용이 되어서 기술자로, 관료로, 어드바이저로 일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과정을 페이퍼클립의 전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논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덕이 중요하냐, 생존이 중요하냐. 당장의 생존보다는 더 먼 미래에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은 항상 대립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 지난 사람들이고 또 이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 다큐에 보면 그 전쟁의 당사자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페어팩스에 있던 과학자들, 나치의 부역자들은 나중에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행동하면 설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의 의견인데 이것도 일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정반합을 통해서 더 나은 발견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사실상 승리 확정, 노르망디 상륙작전.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무엇이다? 예행 연습이었다. 그런데 훈련 당시에 우리 연합군에게 치명타를 날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엑서사이즈 타이거 연습, 타이거 작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다면 이 컨텐츠 대박입니다.